Q&A 시간입니다. 찬훈양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부동산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추후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과 물가 상승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경제가 좀 좋아지게 하려고 하면 이게 물가, 소비재의 물가가 좀 올라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자꾸만 이게 올라가지 못하면 사실 서민들의 저소득층의 생활이 개선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자산 가격의 상승은 중앙은행들이 계속 돈을 퍼부으면서 자산 가격 상승은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뭐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채권 가격도 많이 올라갔죠. 금리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제 뭐 주가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고. 근데 이 자산 가격의 상승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부가 평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잘 사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산을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저소득층의 다수는 자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 이게 부유한 사람들이 더 부유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비가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두 끼 먹고 있었다. 소득이 증가하면 세 끼 먹겠죠. 그 다음에 뭐 세 끼 먹고 있었다. 소득이 증가하면 예전에 먹던 것보다 훨씬 더 비싸고 좀 더 고급스럽게 하고 뭐 소득이 더 증가하면 해외여행 한 번 가든 거 두 번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를 증가시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를 소득이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소비가 증가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자산만 계속 늘려가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고소득층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매기자라고 하는 그런 이론적인 근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차 대전하고 그다음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도 이게 소득 상위 극소수에 대해서는 뭐 그 소득세율을 90%를 매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 넘는 소득에 대해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에 소비를 증가시키거나 투자를 증가시키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기대하는 거는 그래요.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이 돈이 일로 넘어가서 전체 경제에 소비를 좀 유발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최근에 중앙은행들이 생각을 좀 많이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 같다.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자. 그냥 유동성을 공급했더니 자산 가격만 올라가고 소비재 가격 상승은 없더라. 그래서 정부한테 그거는 지금 파월도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22에 라가르드 총재도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다 돈을 넣어야 된다는 중앙은행. 근데 중앙은행이 어떻게 이쪽에다 돈을 넣어? 저소득층한테만 어떻게 돈이 가게 하느냐? 정부가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재정 지출을 하도록 하는 거죠. 정부의 재정 지출은 타겟을 정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뭐 소득, 기본소득 뭐 얼마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부유층한테 정부가 굳이 세금을 걷어서 또 돈을 나눠줄 필요는 없다. 그럼 이쪽으로만 돈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 돈을 쓰겠다고 하면 중앙은행이 그걸 이제 금리가 안 올라가게 정부가 아무리 국채 많이 하면 금리가 안 올라가게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이걸 위임받아가지고 이쪽에만 돈이 가도록 한다든가 뭐 최근에 미국 연준이 많은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안 나타나면 아마도 제가 볼 때 경제 성장률은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 같고 이게 성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가 달라질 것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게 그래서 지금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뭐 좀 이론적으로 논쟁을 좀 하는 사람들의 가장 첨예한 논쟁이 이겁니다. 진짜로 이번에 중앙은행들이 보니까 다 그렇게 생각을 바꾼 것 같은데 진짜 인플레이션 한번 만들어보자. 이제 돈 풀어서 자산 가격 올라가는 게 이제 이것까지 안 될 것 같다. 그만하고 진짜로 소비재 가격의 상승을 낳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을 진짜 쓰자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게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입니다. 안 된다, 가능하다 이쪽으로 지금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갈수록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쪽의 의견들이 많아져 가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저렇게 작정하고 그동안은 사실
그렇게 작정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작정하고 이렇게 하면 정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중앙은행 이걸 계속 돈을 이제 그 소득 하위 50%한테 계속 풀게 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 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관계도 끊겨 나가고 여러 나라가 가장 값싼 물건을 사는 것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이션 온다라는 생각이 갈수록 조금씩 강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경제는 안 좋아질 것 같고 인플레이션 올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금을 사세요. 그다음에 물가 연동 국채 이런 채권을 사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이 올 것 같아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미 연준이 그 정도는 우리가 방치하겠다고 하는 2%대 중반 정도의 물가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 봅니다. 네.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질문이 좀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정윤 김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을 주신 김정윤님께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디플레이션 그 이후에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연준이 돈을 계속해서 많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코로나 이슈 등으로 인한 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그리고 저축에 좀 더 비중을 높이고 그러다 보니 시중에 돈이 돌지 않고 뭐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태그네이션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데 그렇다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이제 경제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고 미국도 일본과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건 아닌지 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많이 어려운 용어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제 흔히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거, 디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러니까 높은 상승률을 계속 유지하거나 이러는 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기가 안 좋은 상태가 지속되는 걸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가장 안 좋은 거는 경제 가장 안 좋은 거는 이제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는 막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80년대 초반까지 70년대, 80년대는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인데 물가는 유가 올라가면서 물가는 1년에 10% 이상씩 막 올라가는 그런 일도 있었죠. 최근에 그 레이 달리오 같은 분은 경제가 성장을 못하는 스태그네이션에다가 이런 식으로 돈을 저소득층한테 돈을 막 풀고 그리고 이게 한번 풀기 시작하면 이 민주주의 사회는 선거가 자주 있잖아요. 한번 풀기 시작하면 이걸 다시 지난번에 썼던 거는 지난번에 쓴 거고요. 이제부터 안 풀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민심이 확 돌아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80년대 중반인데 인플레이션을 그때 재정학 교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수요와 공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물건 많이 사서 인플레이션 오고 공장이 잘 안 돌아가서 또는 비용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은 민주주의의 현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너무 자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미국에서 나온 이론인데 선거가 너무 자주 있고 이 선거할 때마다 정치인들은 돈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인플레이션 잡기 진짜 어렵다 이런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도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 같은 현상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전에는 경제 안 좋고 물가 올라가는 걸 걱정했던 시기도 꽤 오랫동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뭘 걱정하느냐면 경제가 안 좋은 스태그네이션에다가 물가도 안 올라가고 물가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이제 굉장히 걱정하는데 이거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이런 걸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저는 일본 같은 현상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일본과 같은 사례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반복된다고 보기에는 일본에 굉장히 독특한 현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일본은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미국같이 돈을 푸는 행동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이분들은 연금 받아서 대충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정연금을 받는 노년층이 생활 수준이 악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근데 물가가 안 올라가고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면 이분들의 생활 수준이 개선이 됩니다. 고정연금을 받아서. 근데 이 층이 갈수록 이제 정치적으로 입지가 커져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더 쓸게요라고 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게 아니고 돈을 쓰긴 더 뭘 써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연금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돈을 안 쓰겠다는 사람들을 당선시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라는 정책을 안 쓰겠다. 그게 이제 일본의 고령화 사회에서 이 고령화 인구한테는 경제적인 이익이 되니까 이분들한테 유리한 식으로 돈을 써도 찔끔 써왔는데 일본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정치적으로 집권을 하면서 이게 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됐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재정이나 통화 정책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급부상을 했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건이 막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흔히 말하는 서플라이 체인이 확대됐다. 뭐 이렇게 그냥 공급 사슬이 이제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100원의 비용이 들던 물건이 이제 뭐 90원, 80원 계속 이렇게 떨어져 가는 현상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거하고 일본이 스스로 이제 물가가 못 올라가도록 정치적으로 억제하는 이런 거하고 같이 겹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초고령화 사회로 계속 넘어가는 사회는 이런 유인이 있긴 있어요. 인구가 그 사람들이 투표권 있는 사람들이 물가 올라가지 못하게 하자 이런 유인이 있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은 잘 없죠. 일본 이윤 잘 없기 때문에 저는 일본과 같은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이라는 게 없었으면 일본처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본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모든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은 일본처럼 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일은 없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물가도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경제가 안 좋아지더라도 물가는 끌어올려 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보는 것이죠. 네. 다음은 이제 노비스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현재의 시장 상황이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에서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의 증가로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화폐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어떤 역사적 예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현상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사례나 뭐 이로 인한 부작용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나타난 현상이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극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예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미 연준이 돈을 많이 풀었죠, 그죠? 많이 풀고 거기다가 국채를 대거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중앙은행에 팔고 그걸 현금을 갖게 된 거예요. 이 현금을 그냥 100달러짜리 지폐로 집에다가 넣어놓은 게 아니고 은행의 예금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의 예금이 그래서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죠. 근데 요거 가지고 이제 지금 굉장히 말이 많아요. 흔히 M2라고 하는 게 아주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죠. 지금 금리가 너무 낮은데 이게 일단 예금에 들어가 있긴 한데 다시 채권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주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부동산으로 갈 것이냐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다들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랬죠. 그때 왜 미국 중앙은행이 그렇게 많은 돈을 국채를 사면서까지 현금을 막 풀었느냐. 그 이유는 당시에 사람들이 현금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다. Cash is king 이라고 하면서 현금을 원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게 현금을 갖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건데 사실 이거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2000년대 외환위기 겪고 난 다음부터 이 은행의 예금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죠.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시중의 과잉 유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돈을 생산적 투자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정책도 써보고 저런 정책도 써보고 많이 써봤는데 절대로 바뀌지 않더라고요. 요 돈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계속 은행의 예금 형태로 낮은 금리를 받으면서도 이유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빠르고 그리고 우리가 그 97년 외환위기라는 트라우마를 겪은 것이죠. 사람들이 현금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는 현금을 이제 이만큼 갖고 있던 걸 현금을 이만큼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현금이 모자라니까 당장 은행이 이걸 우리 회사를 가져가 버리고 딴 데 팔아버리더라라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현금을 이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또는 경쟁 기업하고 그 경쟁을 해서 이기려고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급격하게 투자를 늘려야 될 때가 생겨요. 근데 그때 가서 회사채 발행하고 주식 발행하고 어렵단 말이죠. 지금 경쟁 상대하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야, 네가 지금 따라가가지고 되겠냐? 아예 안 돼. 채권 발행을 해도 금리가 높아질 수 있고 주식 발행을 해도 잘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현금을 갖고 있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도 현금을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쓸데없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발전이 빠른 섹터에서는 기업들이 현금 보유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있었던 것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 이번에도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바이러스 확산 이후로도 기술이라는 게 빨리 발전한 건 아닙니다만 사람들이 그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기술을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모두 다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요. 야, 이거 우리 한순간에 훅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현금 보유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가게들도 현금 보유를 많이 늘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술이 사람들이 너무 쉽게 받아들이니까 안 되겠다. 이 현금 많이 갖고 있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미국의 증가한 M2가 예금으로 증가한 M2가 뭐 부동산 주식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도 뭐 지난 20년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계속 한동안 예금으로 계속 머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승아리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올해 대주주 요건이 10억에서 3억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제 시행은 뭐 내년 4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매년 대주주 요건을 계속 이제 강화를 시켜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대주주 그 특정한 기업의 대주주가 되는데 뭐 예전에는 15가다가 작년에는 10억, 뭐 이게 올해 연말이 되면 3억 이렇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게 15억에서 10억으로 낮아지니까 12월 연말에 마지막에 가까워져서 개인들의 주식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이제 뭐 그 직계 가족 합산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연말에 주식 매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 4월부터 적용은 아니고 우리가 주주 명부를 닫는다고 하는데 이게 연말에 한 번 닫아요. 연말에 한번 배당을 계산해 주기 위해서 한 번 닫는데 그때 이제 주주 명부를 닫는다는 건 뭐냐면 전체 그 시점에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다 조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매달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12월 말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 날 팔더라도 여전히 이제 1년 동안은 주주가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갖고 있는 주식이 뭐 3억을 넘어간다. 뭐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작년 10억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3억으로 낮출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연말에 개인들의 주식 매도 압력이 좀 강해질 그럴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